이 소녀의 관상은 평생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왕후의 상이로다. 정적의 거물들이 앞다투어 찾는다는 전설의 관상가 노인철. 그가 시장 골목 구석에서 노숙하는 한 소녀를 보고는 경악하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리고는 손을 벌벌 떨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죠. 얼마 후 20대의 벤츠가 시장 골목에 들이닥쳤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15살 지연은 차가운 장례식장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국화꽃이 빼곡히 둘러싼 아버지의 영정 사진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아니, 정확히는 눈물 때문에 아무것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정 속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지연에게는 그 미소가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3일 동안 목이 찢어져라 울어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으니까요. 손끝이 차가워질 때까지 영정을 쓰다듬었지만 따뜻했던 아버지의 손은 더 이상 느낄 수 없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동생아, 어떻게 이렇게 먼저 가니? 지연이는 어떡하고. 갑자기 뒤에서 고모 박미숙의 통곡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조문객들이 들어오자마자 시작된 연극이었죠. 박미숙은 지연을 번쩍 들어 올려 품에 꽉 껴안았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이렇게 어린데 이 불쌍한 것을 어떻게. 고모가 있잖아, 고모가. 내가 친엄마처럼 키워줄게. 걱정하지 마. 검은 상복 위로 뜨거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니, 눈물인지 연기인지 알 수 없는 액체가 지연의 어깨를 적셨죠. 고모의 품에서는 진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장례식장에 오면서 뿌린 모양이었어요. 저 고모가 진짜 천사네. 남의 아이를 저렇게 품다니. 맞아요. 요즘 세상에 저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동생 잃고도 조카 생각부터 하는 걸 보니 정말 마음이 고운 사람이야. 조문객들이 수군거리며 돌아섰습니다. 그들이 사라지자마자 박미숙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죠. 마치 더러운 것을 떼어내듯 지연을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야, 너 코 좀 닦아. 더러워 죽겠네.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고. 방금 전까지 품에 꼭 안고 있던 사람의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멍하니 고모를 올려다봤어요. 차가운 눈빛이 지연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날부터 고모의 연극은 계속됐습니다. 지연아, 일어나. 고모가 아침 차려놨어. 매일 아침 7시 박미숙은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고 지연을 깨웠습니다. 미역국에 계란말이, 김치까지. 겉으로 보기엔 정성스러운 밥상이었죠. 많이 먹어. 내가 잘 먹어야 고모도 안심이 되지. 하지만 지연이 학교에 가고 나면 박미숙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거실 소파에 늘어지게 앉아 휴대전화를 붙잡고 살았죠. 여보세요? 거기 건설사 보상팀이죠? 아니, 사망 합의금이 언제 나온다고요? 뭐라고요? 아직도 서류 검토 중이라고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서류가 뭐가 그렇게 복잡해요? 빨리 좀 처리해 주세요. 애가 있다고요, 애가. 전화를 끊자마자 다시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번엔 보험사였죠. 산재 보상금 확인하려고 전화했는데요. 3억이라고요? 정확히 언제 입금되는 거예요? 20일 뒤라고요? 날짜 확실한 거죠? 박미숙은 달력을 노려봤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커다란 달력. 거기엔 빨간색 매직으로 동그라미가 크게 그려져 있었죠. 매일 밤 그 날짜를 세어가며 잠이 들었습니다. 지연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다시 연기가 시작됐습니다. 어서 와. 오늘 학교는 어땠어?
친구들이 뭐라 그러지는 않았어? 관심 있는 척, 걱정하는 척? 하지만 지연은 알 수 있었습니다. 고모의 눈은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의 무언가를 보고 있다는 거리요. 3주라는 시간이 참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제대로 울 수도 없었고 고모의 연기에 속아 넘어갈 수도 없었죠. 매일 밤 아버지가 남긴 낡은 군번줄을 만지며 잠이 들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만이 아버지의 존재를 증명해 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3주가 지난 오후 2시, 박미숙은 부엌에서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게 없는 오후였죠. 지연은 늦은 점심을 먹고 있었고 밖에선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잉,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습니다. 박미숙의 손이 멈췄죠. 젖은 손을 앞치마에 급하게 닦고는 전화를 꺼냈습니다. 문자 메시지 하나. 화면에 뜬 글자를 본 순간 박미숙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건설사 합의금 및 산재보상금 3억 원 입금. 3억? 숫자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0이 8개. 틀림없었죠. 박미숙의 입꼬리가 실룩 올라갔습니다. 눈동자가 욕망으로 번들거렸죠. 그리고는 성큼성큼 지연에게로 걸어갔습니다. 발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거칠었죠. 아! 지연이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에 밥을 물고 있던 모습이 너무나 어려 보였죠. 하지만 박미숙의 눈엔 그저 거추장스러운 짐덩어리로만 보였습니다. 탁! 박미숙은 거침없이 지연의 손에서 숟가락을 빼앗았습니다. 고모, 왜 그래요? 밥 먹고 있는데. 대답 대신 박미숙은 식탁 위에 그릇들을 하나씩 들어 올렸습니다. 김치 그릇, 나물 접시, 국그릇까지 모두 싱크대에 거칠게 쏟아부었죠. 철벅, 철벅. 음식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부엌에 울렸습니다.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모를 바라봤죠. 더러운 연극은 이제 끝이야. 무슨 소리예요? 박미숙이 식탁을 쾅 내리쳤습니다. 돈 들어왔으니까. 내 애비 죽고 나온 돈 말이야. 3억?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닥쳐. 박미숙은 지연의 머리채를 움켜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억지로 일으켜 세웠죠. 지연이 아파서 신음을 흘렸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들어봐. 그 돈은 이제 내 거야. 내가 동생 장례도 치렀고 너도 3주나 먹이고 재워줬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받아야지. 그건 아빠가 나한테. 미성년자가 뭘 안다고 짓거려. 앞으로 내 보호자는 나라고. 알겠어? 지연은 고모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어른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죠. 이제 짐 싸서 당장 나가. 돈도 받았으니 너 같은 거 먹여 살릴 이유가 없어졌거든. 고모, 제발요. 저 갈 데가 없어요. 박미숙은 지연을 질질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지연이 문지방을 붙잡고 버텼지만 소용없었죠. 나 안 놓으면 경찰 부른다. 끽. 문이 열리자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들이닥쳤습니다. 밖엔 여전히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죠. 나가. 박미숙이 지연을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지연이 비틀거리며 계단을 내려갔죠. 무릎이 시멘트 바닥에 쓸렸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고모, 고모. 그때 박미숙이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뭔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부엌에 있던 굵은 소금 봉지였죠. 더러운 것. 박미숙은 바가지로 소금을 가득 퍼냈습니다. 그리고는 지연을 향해 사정없이 뿌렸죠. 착! 하얀 소금 알갱이들이 빗속에서 지연의 온몸에 떨어졌습니다. 머리카락에도 얼굴에도 교복에도
마치 부정한 것을 쫓아내는 의식처럼 잔인하게 뿌려졌죠.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 오면 경찰에 신고해서 고아원에 쳐넣어 버릴 거야. 알았어? 쾅! 철제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골목에 크게 울렸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차가운 빗물과 소금이 뒤섞여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죠. 손으로 닦아내려 했지만 닦을수록 더 많이 묻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낡은 군번줄이 손에 잡혔죠. 비에 젖어 더욱 차가워진 금속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아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빗속에서 홀로 남겨진 15살 소녀. 아버지를 잃고 3주 만에 집마저 잃어버린 아이. 교복은 이미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고 11월에 찬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픈 건 추위가 아니었죠. 유일한 혈육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비를 맞으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갈 곳이 없었죠. 골목을 나와 큰 길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지나갔지만 아무도 비에 젖은 소녀를 신경 쓰지 않았죠. 그렇게 지연의 거리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거리로 내쫓긴 지연은 비에 젖은 채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오후 3시가 넘어가고 있었죠. 가을비는 멈췄지만 옷은 여전히 축축했고 11월의 찬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큰 길을 걷다가 24시간 편의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리문에 붙은 전단지가 보였죠. 24시간이라면 지연의 몸을 녹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르바이트 모집, 야간 근무 가능자 우대. 지연은 망설이다가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어붙은 몸을 감쌌죠. 카운터에는 중년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기요. 점주가 고개를 들어 지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비에 젖은 교복, 부스스한 머리, 창백한 얼굴. 한눈에 봐도 평범한 학생은 아니었죠. 뭐야 학생? 뭐 살 거 있어? 아르바이트 하고 싶어요. 점주의 표정이 싸늘해졌습니다. 몇 살이야? 15이요. 아니, 16이요. 거짓말이 서툴렀습니다. 점주가 콧방귀를 뀌었죠. 신분증 봐야겠는데? 지연이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학생증을 꺼냈습니다. 점주는 그걸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죠. 15이네. 학생, 부모님 동의서 있어? 그게 없으면 안 돼. 미성년자 고용은 부모 동의서가 필수야. 그것도 없이 애들 썼다가는 나만 손해지. 점주는 학생증을 돌려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다른 데 알아봐. 여긴 안 돼. 지연은 간절한 눈빛으로 매달렸습니다. 제발이요. 뭐든지 열심히 할게요. 청소도 하고 물건 정리도. 말 안 들려? 나가. 편의점을 나온 지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골목을 돌다가 할머니네 국밥집이라는 간판을 발견했죠. 문틈으로 뜨거운 김이 새어나왔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지연은 일자리를 구하는 게 먼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방에서 국을 끓이던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 학생이 이 시간에 왜? 일 좀 하고 싶어서요. 설거지라도 할 수 있어요. 할머니의 표정이 난감해졌습니다. 학생 몇 살이야? 15이요. 할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그럼 안 되지. 미성년자 썼다가 신고 들어가면 영업정지야. 우리 같은 작은 가게는 그럼 끝이라고. 할머니, 제발이요. 진짜 열심히 할게요. 안 돼. 당장 나가. 할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치 고모가 소금을 뿌리듯 쫓아내는 것 같았죠.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지연은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지만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날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기온도 떨어지기 시작했죠. 저녁 7시쯤 지연은 찜질방 앞에 섰습니다. 24시간 영업. 입장료 12,000원이라는 간판이 보였죠.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구겨진 1,000원짜리 5장과 동전 몇 개. 전부 합쳐도 6,000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준 용돈이었죠. 긴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따뜻한 곳에서 하룻밤만이라도 자고 싶었지만 돈이 부족했죠. 지하철역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적어도 거기는 따뜻했으니까요. 역 안으로 들어가자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죠. 지연은 사람들 눈을 피해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처참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더러워진 교복. 이런 모습으로는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았죠. 배가 고팠습니다. 점심을 먹다가 쫓겨났으니까요. 꼬르륵. 배에서 나는 소리가 화장실에 울렸습니다. 지연은 수돗물을 손으로 떠서 마셨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배를 채우듯 계속 마셨죠. 물로 배를 채운다는 게 이렇게 서러운 일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세면대에 손을 짚고 고양이 세수를 했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사람 같아 보였죠. 젖은 머리를 손으로 정리하고 교복주름을 폈습니다. 화장실을 나와 역사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따뜻했지만 계속 머물 수는 없었죠. 역무원들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봤으니까요. 밤 11시. 막차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역을 빠져나갔어요. 지연도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갈 곳이 없었습니다. 찜질방도 못 가고 지하철역도 문을 닫았죠. 차가운 밤 공기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서부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낮에 돌아다니면서 받았던 곳이었죠. 시장 안쪽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 있었습니다. 시장 안으로 들어가자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가게들은 모두 문을 닫았고 가로등도 몇 개 없었죠. 생선 가게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낮에 봐둔 곳이었죠. 지붕이 있어서 비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스티로폼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생선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바람을 막아줄 곳은 여기뿐이었죠. 지연은 박스 사이에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다리를 쭉 펼 수도 없을 만큼 좁았지만 적어도 바람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근처에 있던 골판지 조각을 끌어당겨 이불처럼 덮었습니다. 차가웠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죠. 몸을 웅크리고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나왔지만 울 힘도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아버지의 군번줄이 손에 잡혔죠. 차가운 금속을 꽉 쥐었습니다. 아빠, 너무 추워요.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어둠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온몸을 잔뜩 움츠린 채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올 리 없었지만 그래도 시간이 빨리 가기를 바랐죠. 밤은 길고 길었습니다. 추위와 공포, 배고픔과 싸우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죠. 새벽 5시쯤 시장에 첫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생선 트럭이 들어오는 소리, 상인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지연은 부스스하게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밤새 웅크리고 있었으니 당연했죠. 지연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시장을 나왔습니다. 학교 가는 시간이었어요. 습관적으로 학교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리를 비추기 시작했어요. 등교하는 학생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죠. 깨끗한 교복, 가방을 메고 씩씩하게 걸어가는 모습들.
지연도 저런 모습이었습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요. 학교가 가까워질수록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도 가야 했죠. 선생님께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 보건실에서 잠시 쉴 수도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교문 100m 앞에서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오늘 급식 뭐냐? 몰라. 근데 어제 그 영어 숙제했어? 당연하지. 너는? 깨끗한 교복을 입은 친구들이 팔짱을 끼고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죠. 지연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구겨진 교복,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생선 냄새. 밤새 생선 박스 사이에서 잔 탓에 온몸에서 비릿한 냄새가 났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교실에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저기 지연이 아니야? 누군가의 목소리에 지연은 화들짝 놀라 전봇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날 보면 뭐라고 할까? 왜 이런 꼴이냐고 물어보겠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고모가 돈 빼앗고 쫓아냈다고 말해야 할까? 아니었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았죠. 동정받고 싶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이런 처참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15살의 자존심. 어리다고 해서 자존심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께 도움을 청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서지연. 친구의 목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죠. 눈물을 머금고 돌아섰습니다. 학교와 반대 방향으로, 다시 서부 재래시장으로 뛰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들킬까봐, 이 모습을 보일까봐.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닦을 겨를도 없었죠. 지연은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학교도 갈 수 없고 일자리도 구할 수 없고 따뜻한 곳에서 잘 수도 없는 신세. 정말로 혼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아빠, 어떻게 해야 해요? 군번줄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달아서 희미해진 서동혁이라는 글자가 보였죠.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원망도, 그리움도, 슬픔도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죠. 그렇게 지연의 두 번째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시장에서의 이 하루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날이 될 줄은. 등교를 포기하고 터덜터덜 시장으로 돌아온 지연은 제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죠. 북적이는 손님들, 물건을 나르느라 분주한 상인들. 그 활기찬 풍경 속에서 교복을 입은 채 웅크리고 있는 지연의 모습은 너무나 어울리지 않았어요. 지연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다시 구석진 곳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어젯밤을 보냈던 그 스티로폼 박스 뒤였죠.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으니 온갖 생각이 밀려왔어요. 정말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탁, 탁, 탁. 규칙적인 지팡이 소리가 가까이서 들려왔습니다. 아침부터 장사가 잘 되는구먼. 낮은 목소리의 주인은 이른이 넘어 보이는 노인이었어요. 깔끔한 차림에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시장통을 걷고 있었죠. 바로 전설의 관상가 노인철이었습니다. 정적의 거물들이 앞다투어 찾는다는 그 유명한 관상가.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는 신의 눈을 가진 노인이라고 불릴 정도였어요. 노 선생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생선 가게 주인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럼, 이른 아침이 제일 좋지. 사람 관상도 아침 햇살에 봐야 제대로 보이는 법이야. 노인철이 대답하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생선 가게 앞을 지나던 순간이었습니다. 부스러?
박스더미 속에서 미세한 소리가 났어요. 지연이 몸을 움직이면서 나는 소리였죠. 노인철의 발걸음이 딱 멈췄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기운을 느낀 듯 고개를 돌렸어요. 누구 있나?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왠지 모르게 위압감이 있었습니다. 지연은 숨을 죽였지만 이미 늦었죠. 노인철이 지팡이로 박스를 살짝 밀어내자 웅크리고 있던 지연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아이고. 노인철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더러운 교복을 입고 박스 사이에 숨어 있는 소녀. 누가 봐도 가출 청소년이거나 노숙자였죠. 하지만 노인철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이런. 노인철은 안경을 벗었다가 다시 쓰고 또 벗었다가 다시 썼어요. 마치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요. 지연의 얼굴을 유심히 뜯어보더니 미간이 점점 찌푸려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허름한 행색과는 달리 지연의 이마는 맑고 깨끗했어요. 눈매는 단정하면서도 기품이 있었고 콧대는 곱고 입술은 단정했죠. 무엇보다 그 눈빛. 고생에 찌들어 있으면서도 맑고 고든 기운이 서려 있었죠. 하늘이 내린 왕후의 상이야. 노인철의 입에서 저절로 감탄이 터져나왔습니다. 왕후의 상? 그것은 극히 드문 관상이었어요. 평생 관상을 봐온 노인철도 손에 꼽을 정도로만 본 큰 그릇의 얼굴이었죠. 그런데 왜 이런 곳에? 노인철은 다시 한번 지연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이 눈빛은 분명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설마. 노인철은 지연의 눈동자를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맑고 고든 눈빛, 어려움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강인함. 그 눈빛은 노인철이 평생 잊지 못한 한 사람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한재욱 회장이 그토록 찾고 있는 생명의 은인 서동혁의 눈빛과 판박이었어요. 혹시 노인철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희망과 의심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죠. 회장님이 찾는 그 사람일 수도. 노인철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더듬었어요. 낡은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죠. 하지만 전화를 걸기 전에 다시 한번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섣부른 판단으로 회장님의 마음을 또 흔들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아침 햇살이 시장 안으로 비스듬히 들어왔어요. 그 빛이 지연의 얼굴을 비추자 어머나. 노인철이 깜짝 놀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햇빛을 받은 지연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먼지와 때에 가려져 있던 진짜 모습이 드러난 것이죠. 고귀한 이마선, 단아한 콧날, 고든 입술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 이건 틀림없어. 노인철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손을 덜덜 떨며 휴대전화로 세연그룹 회장실로 전화를 걸었죠. 뚝.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 시각 세연그룹 회장실. 한재욱 회장은 커다란 집무실 창가에 서 있었어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죠. 회장님, 노인철 선생님 전화입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재욱은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를 바라보다 한숨을 쉬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노 선생, 회장님. 수화기 너머로 노인철의 흥분된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시장에서 봤습니다. 서동혁 씨와 눈빛이 판박이인 아이를요. 한재욱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또 그런 소리. 아닙니다. 이번엔 정말입니다. 제가 평생 관상을 봐왔지만 이런 눈빛은 서동혁 씨 말고는 본 적이 없어요. 노인철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평소의 침착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한재욱은 쥐고 있던 펜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책상 한켠에 놓인 낡은 사진 액자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서동혁이 군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었죠. 노 선생, 한재욱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선생이 동혁이와 닮았다고 한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시오? 27명이요. 27번의 희망과 27번의 실망. 이제 그만 좀 해주시오. 한재욱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노인철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이번엔 다릅니다. 그 아이는 왕후의 상을 타고났어요. 15살쯤 되어 보이는데. 왕후의 상? 한재욱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노인철이 왕후의 상을 언급한 것은 평생 단 3번뿐이었어요. 그중 2명은 지금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물이 되어 있었죠. 그런 아이가 왜 시장 바닥에 있다는 거요? 그리고 여자아이라니 동혁이와는 더 상관없는 거 아니오? 한재욱이 피로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30년 동안 서동혁을 닮은 남자들만 찾아다녔으니 여자아이라는 말에 더욱 실망감이 커졌죠. 그게 아닙니다, 회장님. 노인철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관상에는 부모궁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모의 기운이 자식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것을 보는 법이죠. 무슨 말이오? 이 아이의 눈매와 골격. 이건 남남끼리 우연히 닮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마치 거푸집으로 찍어낸 듯 핏줄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유전의 힘이 느껴집니다. 노인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약 서동혁님께서 가정을 꾸리셨다면 이 아이가 그분의 딸일 가능성이 큽니다. 한재욱은 말을 잃었습니다. 딸이라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가능성이었습니다. 남자만 찾아다녔지 그 자식을 찾을 생각은 못했으니까요. 노 선생, 정말 확신하시오? 목숨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이 아이는 분명 서동혁 씨의 핏줄입니다. 그 눈빛, 그 기운. 부녀 사이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한재욱의 손이 떨렸어요.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곧 지난 30년간 겪었던 수없는 실망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이번에도 헛물만 켠다면 그땐 정말 무너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한재욱은 애써 떨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노 선생, 조금 더 지켜보고 말씀해 주시오.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한재욱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노인철은 실망했지만 한 회장의 마음을 알 것 같았죠. 그렇게 두 사람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한재욱은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또 실망하겠지. 늘 그랬듯이. 하지만 이번엔 다른 점이 있었죠. 동혁이의 딸. 생각해보니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 긴 세월 동안 가정을 꾸렸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확신할 순 없었습니다. 한편 시장에서는 노인철이 전화를 끊고 다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노인철은 지연을 지켜보기로 했죠. 그리곤 조심스럽게 몇 걸음 뒤로 물러나 전봇대 뒤에 숨었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서동혁 씨의 딸임이 틀림없어. 시장은 점점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추위가 더 심해졌습니다. 11월 중순의 아침 공기는 뼛속까지 시렸죠. 지연은 추위를 이기려는 듯 얇은 교복 옷깃을 목까지 끌어올렸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번쩍? 갑자기 무언가가 햇빛에 반사되어 빛났어요. 노인철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지연이 옷깃을 당기면서 목에 걸고 있던 무언가가 밖으로 나온 것이었죠. 은색 군번줄이었습니다. 오래되어 낡았지만 아침 햇살이 금속 표면에 닿자 눈부시게 반짝였어요. 저건
노인철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군번줄. 그것도 30년은 됐을 법한 구식 군번줄이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 아주 오래된 형태였죠. 설마, 정말로. 노인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홀린 듯 전봇대 뒤에서 나와 성큼성큼 지연에게 다가갔어요. 지팡이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지연이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화들짝 놀라며 급히 근처에 있던 골판지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마치 방패처럼 앞에 세웠죠. 저리 가세요. 저한테 올 거 없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밤새 온갖 무서운 일을 겪은 탓에 사람이 다가오는 것조차 두려웠던 거예요. 노인철은 천천히 두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학생, 진정해. 나는 해치려는 게 아니야. 믿을 수 없어요. 다들 처음엔 그렇게 말하죠. 지연은 더욱 몸을 움츠렸어요. 노인철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그 목에 걸린 것이 궁금해서 그래. 이게요? 지연이 반사적으로 군번줄을 만졌습니다. 그래, 그거. 혹시 그거 한번 볼 수 있을까? 노인철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목소리도 떨렸죠. 지연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눈빛에는 악의가 없었어요. 오히려 간절함이 가득했죠. 이건 아빠 거예요. 못 드려요. 아, 아버님 거구나. 그럼 잠깐만 보여줄 수는 있겠어? 가져가지 않을게. 약속해. 노인철이 떨리는 손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진심을 보이려는 몸짓이었죠. 지연은 한참을 망설였어요. 이 군번줄은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절대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노인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했어요. 정말 잠깐만이에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군번줄을 목에서 빼서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꽉 쥐고 있었죠. 혹시라도 빼앗길까 봐서였어요. 노인철은 주머니에서 돋보기 안경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코에 걸쳤죠. 군번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오래되어 많이 닳았지만 각인된 글자는 여전히 읽을 수 있었어요. 서, 동, 혁. 세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어머나. 노인철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대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죠.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지연이 놀라서 노인철을 부축하려 했습니다. 노인철은 한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있었어요. 서동혁. 정말 서동혁 씨야.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아빠 아세요? 지연의 눈이 커졌어요. 노인철은 대답 대신 급히 뒤로 몇 걸음 물러났습니다. 학생, 잠깐만. 할아버지, 급한 전화 좀 받고 올게. 노인철은 지팡이를 짚고 서둘러 생선 가게 모퉁이 뒤로 돌아갔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전화를 꺼내기도 힘들었죠. 간신히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한번 울리자마자 전화가 연결됐어요. 회장님, 노인철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제 눈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군번줄을 봤어요. 서동혁 씨의 군번줄이 맞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쿵, 뭔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회장님. 잠시 후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재욱 회장이 너무 놀라 벌떡 일어서는 바람에 의자가 뒤로 넘어간 것이었죠. 뭐라고 했소? 서동혁님의 군번줄입니다. 틀림없어요.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한재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 그 아이가 어디 있소? 서부 재래시장입니다.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움직이지 마시오. 절대로. 한재욱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어요. 지금 당장 갈 테니 그 아이 털끝 하나라도 다치게 하지 마시오. 알겠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 선생, 그 아이가 도망가지 않게 절대 놓치지 마시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지키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노인철은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고 다시 모퉁이를 돌아 지연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지연이 있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노인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학생, 학생. 급하게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멀지 않은 곳에 지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근처 국밥집 앞에서 뜨거운 김이 나오는 문틈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노인철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저 아이가 배가 고픈 거구나. 노인철은 지연에게 다가갔습니다. 학생. 지연이 화들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어요. 할아버지, 전화 끝나셨어요? 그래. 미안하구나. 할아버지가 급한 통화라. 노인철은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냈습니다. 학생, 이거 받아.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먹고. 지연은 노인철의 주름진 손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돈을 받아들었습니다. 배에서 또 꼬르륵 소리가 났거든요. 고맙습니다. 그래. 배부르게 먹어라. 노인철은 지연이 국밥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회장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노인철은 국밥집 건너편 과일 가게 처마 밑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연이 보이는 곳이었죠. 제가 이 아이를 지키겠습니다. 그 시각 세영그룹 본사 63층 회장실. 한재욱 회장은 끊어진 전화기를 손에 든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0년입니다. 30년을 찾아 헤맨 은인의 흔적이 드디어 나타난 것이었죠. 한재욱은 재킷을 낚아챘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문고리를 잡는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왜 동혁이의 딸이 시장 바닥에서 거짓골로 있는 걸까요? 동혁이가 살아있다면 딸을 그렇게 내버려 둘 리 없었죠. 한재욱은 거칠게 숨을 고르며 책상 앞 내선 전화를 눌렀습니다. 비서실장, 당장 들어와. 1분도 채 안 돼서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실장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죠.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사람 풀어. 지금 당장. 한재욱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서부 재래시장에 우리 경호원들 보내. 상인으로 위장시켜서 시장 곳곳에 배치하고. 네, 알겠습니다. 15살 여자아이 하나 있어. 그 아이 주변을 24시간 감시해. 머리카락 하나라도 다치면 안 돼. 비서실장은 회장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긴장했습니다. 오랫동안 모셔온 회장이었지만 이런 목소리는 처음 들어봤죠. 동시에 조사 들어가. 그 아이가 왜 시장 바닥에 있는지, 보호자는 누군지, 가족은 어디 있는지 3일 안에 다 파악해. 비서실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회장이 그 사람을 찾아 헤맸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요.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1시간 뒤 서부 재래시장. 낡은 봉고차 한 대가 시장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남자 5명이 내렸어요. 언뜻 보면 평범한 시장 일꾼들 같았지만 걸음걸이부터 달랐습니다. 남자들은 짧은 신호를 주고받더니 조용히 흩어졌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저 새로 들어온 일꾼들이려니 생각했을 뿐이었죠. 한 명이 생선 가게 근처로 갔습니다. 생선 상자를 옮기는 척하면서 국밥집 유리창을 주시했어요.
지연이 보였습니다. 국밥 한 그릇을 다 먹고도 김치를 집어먹고 있었죠.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숟가락을 놓을 줄 몰랐습니다. 남자는 주머니에서 작은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본부, 여기 3번. 대상 확인.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지만 또렷했습니다. 무전기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수신. 계속 감시. 멀리 과일 가게 처마 밑에서는 노인철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도 지연을 한시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회장님이 오실 때까지 이 아이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같은 시각 세영그룹 비서실. 평소엔 조용하던 비서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정보팀 전원 집합. 지금 당장. 비서실장의 급한 목소리에 직원들이 노트북을 들고 우르르 몰려들었죠. 드디어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서동혁 씨의 딸로 추정되는 사람을요. 비서실장이 칠판에 사진 한 장을 붙였습니다. 노인철이 몰래 찍어보낸 지연의 사진이었어요. 서부 재래시장에서 발견된 15살 여자아이입니다. 이 아이의 신원부터 파악하세요. 학교, 주민등록, 가족관계, 모든 걸 뒤져보세요. 알겠습니다. 직원들의 손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정신없이 울려 퍼졌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한 직원이 소리쳤습니다. 나왔습니다. 서지연, 15살, 부천 소재 중학교 2학년입니다. 주민등록 확인. 지금 떴습니다. 화면에 지연의 가족관계가 떠올랐습니다. 직원이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보고했어요. 아버지 이름이 서동혁입니다. 비서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서동혁. 30년간 찾아 헤맨 그 이름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서동혁 씨 현재 주소 확인. 지금 어디 계신지 찾아. 경기도 부천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직업은 건설 일용직이고. 잠깐만요. 직원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왜 그래? 어서 말해봐. 사망 신고가 3주 전에 접수되었습니다. 비서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비서실장은 책상을 짚고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30년을 기다렸는데 이미 늦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회장님께 어떻게 말씀드리지?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단 모든 자료 출력하세요. 네. 프린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한 장씩 뽑혀 나왔어요. 그리고 법적 보호자는 고모 박미숙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보호자가 있는데 왜 아이가 시장 바닥에 있는 걸까요? 박미숙 씨 금융거래 내역 조회해. 최근 한 달치. 네. 지금 떴습니다. 직원이 화면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3주 전에 큰 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3억 원입니다. 3억? 건설사 합의금과 산재 보상금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비서실장은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3주 전, 서동혁 씨가 돌아가신 바로 그때였죠. CCTV 자료도 찾아봐. 그날 밤 시장 주변 영상 찾았습니다. 화면에 흑백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시간은 밤 11시. 비가 내리는 날이었어요. 화면 속에서 작은 그림자 하나가 시장 골목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소녀였죠. 지연 양입니다. 바로 그날 밤 처음 포착되었습니다. 이 여자가. 비서실장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모든 자료 정리해서 가져와. 지금 당장 회장님께 보고드려야 해. 회장실에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한재욱이 수화기를 들었어요. 회장님, 급히 보고드릴 게 있습니다.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들어와. 1분도 안 돼서 비서실장이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한재욱은 벌떡 일어났어요. 찾았어? 동혁이 찾았어? 회장님, 일단 앉으십시오. 비서실장의 심각한 표정에 한재욱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시장에서 발견된 그 아이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비서실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서지연 15살. 아버지 이름이 서동혁입니다. 한재욱의 손이 떨렸습니다. 동혁이는 어디 있어? 왜 딸을 혼자? 회장님. 비서실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동혁 씨께서 3주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한재욱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비틀거리며 의자 팔걸이를 붙잡았어요. 뭐라고? 사망 신고서입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한재욱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류만 바라보고 있었죠. 3주 전, 한재욱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럼 노 선생이 전화했을 때는 네, 이미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한재욱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책상에 팔을 올리고 이마를 짚었어요. 내가 30년 동안 뭘 한 거야? 회장님, 찾겠다고, 꼭 찾아서 은혜를 갚겠다고, 그렇게 약속했는데, 한재욱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비서실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을 뿐이었죠.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한재욱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어요. 그 아이는, 지연이는 지금 누구랑 살고 있어? 법적 보호자는 고모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박미숙이라는 사람입니다. 보호자가 있는데 왜 아이가 시장 바닥에? 한재욱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비서실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서동혁 씨 사망 보상금이 3억 원 나왔습니다. 건설사 합의금과 산재 보상금 합쳐서요. 3억? 그 돈이 전액 박미숙 씨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3주 전에요. 비서실장이 통장 사본을 내밀었습니다.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진 입금 내역이 보였죠. 그리고 비서실장이 CCTV 캡처 사진을 펼쳤습니다. 바로 그날 밤 지연 양이 시장에서 처음 목격되었습니다. 사진 속 지연은 비에 젖은 채 골목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교복이 흠뻑 젖어 몸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한재욱은 그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돈 받자마자 아이를 내쫓았다는 거군. 정황상 그렇습니다. 한재욱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박미숙이란 여자 3일 동안 철저히 조사해. 동선, 금융거래, 통화내역, 1초 단위까지 파악하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연이 주변에 사람 더 붙여. 밥은 먹고 있어? 추운데 잘 곳은? 한재욱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지금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비서실장이 급히 나갔습니다. 한재욱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어요. 동혁아, 미안해. 내가 늦었어. 한재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내 딸만큼은 내가 반드시 지킬 거야. 그날 저녁, 시장에는 여전히 위장한 경호원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스티로폼 박스 사이에 몸을 구겨 넣고 있었어요. 추운 바람이 옷깃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추워. 지연이 몸을 더 움츠렸습니다. 노인철이 준 돈은 이미 다 떨어진 지 오래였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연이 자주 있는 박스 옆에 비닐봉지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이게 뭐지? 지연이 조심스럽게 봉지를 열었습니다.
김밥 한 줄과 따뜻한 핫팩이 들어 있었어요. 누가 둔 거지?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연은 감사한 마음으로 김밥을 집어들었어요. 아직 따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며칠 만에 먹는 따뜻한 밥이었죠. 멀리 생선 가게 뒤편에서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무전기를 꺼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본부 대상이 식사 중입니다. 세영그룹 회장실에서도 이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지연 양에게 김밥을 전달했습니다. 잘 먹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은 한재욱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계속 챙겨줘. 하루 세끼 빠짐없이. 그리고 핫팩도 더 챙겨주고.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한재욱은 책상 위에 놓인 지연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비에 젖어 시장 골목을 헤매던 그 작은 뒷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어요. 조금만 기다려. 아저씨가 곧. 한재욱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0년 늦은 약속이 너무나 무거웠으니까요. 이틀째 되는 날, 지연에게는 다시 김밥과 핫팩이 전달되었습니다. 이번엔 우유 한 팩도 함께였어요. 또 있어. 지연은 여전히 누가 도와주는지 몰랐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먹었습니다. 세영그룹 정보팀은 밤낮 없이 박미숙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금융 거래 내역 하나하나가 보고되었어요. 3일째 되는 날 저녁, 비서실장이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3일간의 조사 결과입니다. 한재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서실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회장님, 내일 저와 함께 시장에 가십시오. 제가 모든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재욱은 비서실장의 눈빛을 읽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았어요. 알았네.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지. 네, 준비하겠습니다. 비서실장이 나가고 한재욱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장 골목 어딘가에서 지연이 오늘도 핫팩을 품에 안고 잠들고 있을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수십 개의 눈이 여전히 그 작은 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3일간의 은밀한 조사가 끝났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른 아침 서부 재래시장 입구에 검은색 벤츠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한재욱 회장이 내렸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3일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잤거든요. 한재욱은 시장 안쪽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장사 준비로 분주한 상인들, 물건을 나르는 사람들. 그 어딘가에 동혁이의 딸이 있었어요. 회장님, 이쪽입니다. 비서실장이 앞장섰습니다. 두 사람은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생선 가게를 지나고 과일 가게를 지나고 국밥집 앞을 지나갔죠. 그리고 한 모퉁이를 돌았을 때였습니다. 저기, 비서실장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스티로폼 박스 더미 사이 작은 몸 하나가 웅크리고 있었어요. 교복을 입은 소녀였습니다. 한재욱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더러워진 교복, 헝클어진 머리, 창백한 얼굴.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처참한 모습이었어요. 저 아이가. 한재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서지연 양입니다. 서동혁 씨의 딸이요. 한재욱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당장 달려가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동혁이를 지키지 못한 자신이 저 아이 앞에 설 자격이 있을까요? 회장님, 차로 가시죠. 제가 준비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재욱은 고개를 끄덕이고 차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계속 지연을 향하고 있었죠. 차 안. 비서실장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회장님, 먼저 이걸 보십시오. 첫 번째 서류는 사망사고 경위서였습니다. 한재욱이 서류를 펼쳤어요. 사고 날짜, 장소, 상황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피해자 서동혁은 건설 현장에서 자재 정리 작업 중 후진하던 덤프트럭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함. 한재욱은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트럭 경적이 울렸으나 피해자가 피하지 못함. 사고 당시 피해자의 좌측하지 운동 능력 저하가 사고 회피를 어렵게 한 것으로 판단됨. 한재욱의 손이 멈췄습니다. 좌측하지 운동 능력 저하.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읽었어요. 좌측, 다리. 한재욱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네. 오래전 부상으로 인한 후유증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재욱은 서류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철책선 근처 초소, 굴러오는 수류탄, 그리고 자신을 밀어내고 몸으로 막아선 동혁이의 모습. 으악! 동혁이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왼쪽 다리에서 피가 쏟아졌죠. 동혁아, 괜찮아. 재우가, 너만 살았으면 됐어. 동혁이는 그렇게 말하고 쓰러졌습니다. 한재욱은 눈을 떴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내 다리 대신 다치더니 결국 그 다리 때문에 죽은 거야. 회장님, 내가 다쳤어야 했어. 동혁이가 아니라. 한재욱의 주먹이 좌석을 내리쳤습니다. 쾅! 차 안이 울렸습니다. 내가 동혁이를 죽인 거야. 한재욱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비서실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기다렸죠.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한재욱이 거칠게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음 자료 보여줘. 네. 비서실장이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박미숙의 금융거래 내역이었어요. 서동혁 씨 사망 보상금 3억 원이 박미숙 씨 계좌로 입금된 날부터 추적했습니다. 비서실장이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입금 당일 백화점 명품관에서 가방 구매 900만 원입니다. 이틀 후 호텔 레스토랑 결제 40만 원. 사흘 후 피부과 전신관리 200만 원.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 비서실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상가 계약서였어요. 시장 한복판에 있는 상가를 계약했습니다. 그 돈이 2억 원입니다. 한재욱은 계약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상호명이 눈에 들어왔어요. 미숙인의 반찬. 동혁이 목숨값으로 가게를 차렸다는 거야? 한재욱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네. 그리고 비서실장이 달력을 펼쳤습니다. 내일 날짜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어요. 내일 개업식을 합니다. 내일? 네. 화환도 주문했고 떡도 500인분 준비했다고 합니다. 한재욱은 서류를 구겨 쥐었습니다. 내 은인의 목숨값으로 가게를 차린다는 거야? 한재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였죠. 한재욱은 차 창문 너머로 시장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스티로폼 박스 사이에 웅크리고 있는 지연의 야윈등이 보였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동혁이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이 순식간에 명확한 복수로 바뀌었습니다. 내일 모든 스케줄 취소해. 한재욱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법무팀 전원 소집하고 경호팀도 대기시켜. 차량도 준비하고.
알겠습니다. 가장 기쁜 날,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한재욱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드러내는 거야. 비서실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의 결심을 느낄 수 있었죠. 출발하지. 검은색 세단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재욱은 창밖의 지연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끝이야. 차가 시장을 빠져나가 큰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검은 세단이 저녁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개업식 당일 아침, 서부 재래시장 한복판에 위치한 미숙인의 반찬 가게 앞은 화환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최소 20개는 넘어 보였죠. 박미숙이 직접 주문한 것들이었습니다. 박미숙은 새로 맞춘 보라색 비단 한복을 입고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복값만 200만 원이었어요. 머리는 어제 미용실에서 곱게 손질했고 얼굴에는 백화점에서 산 고급 화장품으로 진한 화장을 했죠. 그녀는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해. 오늘은 내 인생 최고의 날이야. 아침 9시부터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사장님, 축하드려요. 지나가던 시장 아주머니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떡 한 조각 드세요. 박미숙은 싱글벙글 웃으며 떡을 건넸어요. 손에는 빨간 봉투에 든 떡이 가득 들려 있었죠. 어머, 이렇게까지 하시고. 장사 대박 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오늘 떡 500인분 준비했어요. 시장분들한테 다 나눠드리려고요. 박미숙의 목소리는 꿀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달콤했습니다. 며칠 전 지연에게 소금을 뿌리며 소리치던 그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죠.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모여들었어요. 떡도 받고 구경도 하고요. 와, 화환 엄청 많네요. 가게도 넓고 깨끗해요. 냉장고만 5대네. 제대로 하시나 봐.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박미숙은 그런 칭찬을 들으며 가슴이 뿌듯했어요. 3억 원 중 2억을 이 가게에 쏟아부은 보람이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원래 이 동네 분이세요? 한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마포에 살아요. 동생이 이 근처에서 일했거든요. 박미숙은 미리 준비한 대답을 자연스럽게 꺼냈습니다. 아, 그러세요? 동생분도 같이 하시나요? 아니요. 박미숙의 표정이 순식간에 슬퍼졌습니다. 연기였죠. 동생이 얼마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어머나.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손을 입에 가져갔습니다. 너무 안 됐네요. 그런데 사장님은 이렇게 가게까지 차리시고 조카가 하나 있거든요. 불쌍해서 제가 미국 유학을 보냈어요. 박미숙은 눈시울을 붉히는 척했습니다. 어머,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동생이 다행히 보험을 여러 개 들어놔서요. 그 돈으로 조카 교육시키고 남은 돈으로 이렇게 소박하게 가게 차렸어요. 소박하긴요. 이 정도면 대단한데요. 조카 잘 키우는 게 동생한테 하는 마지막 보답이잖아요. 박미숙이 눈물을 닦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고, 진짜 천사네. 남의 조카를 저렇게까지 챙기다니. 동생 잃고도 조카 생각부터 하는 걸 보니 정말 마음이 고운 사람이야.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박미숙은 겉으로는 쑥스러운 척했지만 속으로는 웃음이 나왔어요. 하, 바보들. 이렇게 쉽게 속아 넘어가다니. 세상 사람들은 정말 단순해. 자, 여러분. 잠시만 주목해 주세요. 박미숙이 손뼉을 치며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오늘 11시에 고사 지내고
정식으로 문 열 겁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전부 반찬 한 가지씩 서비스로 드릴게요. 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점점 달아올랐죠. 박미숙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스피커로 경쾌한 트로트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신나는 음악이 시장 골목을 가득 채웠어요. 가게 한쪽에는 고사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감탄하며 구경했습니다. 박미숙은 그런 사람들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그래, 이 정도는 해야지.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박미숙은 쉴 새 없이 떡을 나눠주고 인사를 받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조카가 미국에서 잘 지내겠어요. 그럼요. 매일 전화해요. 고모 보고 싶다고. 기특하네요. 제가 키운 보람이 있죠. 거짓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박미숙은 이제 자신이 한 거짓말조차 진짜처럼 믿기 시작했어요. 맞아. 나는 좋은 고모야. 조카를 위해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박미숙의 머릿속에는 죄책감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었어요. 내 거야. 내가 동생 장례 치렀고 3주나 먹여 살렸잖아. 당연히 내 몫이지. 박미숙은 지연이 이 시장의 구석에서 며칠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죠. 그 시각 지연은 스티로폼 박스 더미 사이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쑤셨어요. 밤새 웅크리고 자서 몸이 완전히 굳어 있었죠. 11월 중순의 찬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지연이 신음을 흘리며 허리를 폈습니다. 척추에서 뚝뚝 소리가 났어요. 아빠, 오늘도 추워요. 지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할 작은 목소리였어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어제 저녁 누군가 놓고 간 김밥 한 줄을 먹은 게 마지막이었어요. 그것도 밥만 먹고 나머지는 오늘을 위해 아껴뒀죠. 지연은 비닐봉지에서 남은 김밥 반줄을 꺼냈습니다. 이미 차갑게 식어서 밥알이 딱딱해져 있었어요. 이걸로 오늘 하루를 버텨야 하는데. 지연이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씹기가 힘들었어요. 식은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죠. 하지만 먹어야 했습니다. 안 먹으면 쓰러질 것 같았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고소한 냄새가 풍겨왔어요. 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따라갔죠. 고기 굽는 냄새였습니다. 지연의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냄새가 나는 쪽으로 향했어요. 배가 고파서 몸이 저절로 움직였죠. 저쪽에서 나는 것 같은데. 시장 골목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비틀거렸어요. 생선 가게를 지나고 과일 가게를 지나고 국밥집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한 모퉁이를 돌았을 때 지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화환이 가득한 가게 앞에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떡을 나눠주고 음악이 흘러나오고 웃음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그 가운데 화려한 보라색 한복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건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미숙이었습니다. 지연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꿈을 꾸는 것 같았죠. 고모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소금을 뒤집어 쓰고 쫓겨났던 그날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미숙이네 반찬. 지연의 시선이 가게 간판으로 향했습니다. 빨간 글씨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가게를 차렸어? 지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며칠 전 고모는 자신을 거지 취급하며 내쫓았어요. 돈이 없다고 먹여 살릴 수 없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은 화려한 옷을 입고 커다란 가게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지연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저 가게, 설마,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배에서 또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가게 안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더 진하게 풍겨왔습니다. 고사상에 올릴 음식을 준비하는 모양이었어요. 지연은 자신도 모르게 한 발 한 발 가게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사람들 틈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려 했지만 몸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사람들이 코를 찡그리며 비켰어요. 무슨 냄새지? 어디서 나는 거야?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지연은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밤새 생선 박스 사이에서 잔 탓에 온몸에서 비릿한 냄새가 났거든요. 하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가 너무나 간절했으니까요. 가게 앞까지 다가갔을 때 지연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더러워진 얼굴, 구겨진 교복, 그리고 저 안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고모의 모습. 화려한 한복을 입은 고모, 더러운 교복을 입은 자신. 그 대비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지연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더 이상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박미숙이 떡을 나눠주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유리창 너머로 지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미숙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어요. 지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들켰다. 박미숙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 눈빛 하나로 지연은 모든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 가게는 아빠의 돈으로 차린 것이었습니다. 박미숙은 황급히 주위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아직 아무도 지연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떡을 먹고 가게 구경을 하고 사진을 찍고 있었죠. 저 애를 빨리 저기서 치워야 해. 박미숙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지연을 보고 궁금해하면 어쩌죠? 미국 유학 보냈다던 조카가 왜 거짓골로 시장을 헤매고 있냐고 물으면요? 그녀의 완벽한 거짓말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박미숙은 웃으며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네, 다녀오세요.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어요. 박미숙은 재빨리 가게를 나와 지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걸음이 빨랐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죠. 지연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고모. 닥쳐. 박미숙이 입술도 움직이지 않고 낮은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웃는 얼굴이었지만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그리고는 지연의 팔을 낚아챘어요. 손톱이 지연의 팔에 파고들었습니다. 아,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죽는 줄 알아. 박미숙은 지연을 질질 끌고 가게 뒤편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이었죠. 지연이 저항하려 했지만 고모의 힘이 셌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한 지연은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골목에 들어서자마자 박미숙이 지연을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쿵! 지연의 등이 차가운 벽에 부딪혔어요. 재수없게 여기가 어디라고 와. 박미숙의 목소리가 독사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고모, 저는 그냥 뭐? 박미숙이 지연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돈 떨어지니까 삥 뜯으러 온 거지? 응? 아니에요. 저는 그냥 냄새를 맡고. 냄새? 박미숙이 코웃음을 쳤어요. 너 지금 꼴 좀 봐. 거지가 따로 없네. 그 꼴로 내 가게 앞에 어슬렁거리면 장사 안 돼. 가게.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모, 저 가게. 우리 아빠 돈으로 한 거죠? 박미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아빠가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온 보험금으로 가게 차린 거잖아요. 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 돈은 제 거예요. 아빠가 저 키우라고 남긴 돈이라고요. 박미숙의 눈빛이 험악하게 변했어요. 이 애가 정말 미쳤나? 박미숙이 손을 들어 지연의 뺨을 향했습니다. 고모. 지연이 반사적으로 박미숙의 손목을 붙잡았어요. 맞고 싶지 않았거든요. 며칠 전 그 소금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놓으라고. 싫어요. 내 돈 돌려줘요. 지연이 필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그건 제 거예요. 아빠가 저 키우라고 남긴 돈이라고요. 고모가 가질 돈이 아니에요. 박미숙은 지연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지연이 꽉 붙잡고 놓지 않았어요. 이 도두가. 박미숙이 힘껏 손을 뿌리쳤습니다. 지연이 비틀거렸고 박미숙도 균형을 잃고 뒤로 휘청거렸어요. 그리고는 박미숙이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으악! 박미숙이 과장되게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천천히 자신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요. 네. 지연이 당황해서 눈을 크게 떴어요. 사람 살려. 도둑이야. 박미숙의 목소리가 골목 밖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고모, 뭐 하는 거예요? 사람 살려. 도둑이 날 밀쳤어. 박미숙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얼굴은 겁에 질린 표정이었어요. 골목 밖에서 떡을 먹던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누가 사장님을 밀었대요? 도둑이래요. 사람들이 골목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박미숙과 멍하니 서 있는 지연이 보였죠. 저 애가 날 밀쳤어요. 박미숙이 떨리는 손으로 지연을 가리켰습니다. 목소리에는 공포와 슬픔이 가득했어요. 개업식 날 돈 훔치러 왔다가 제가 말리니까 저를 밀친 거예요. 뭐라고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안 그랬어요. 지연이 황급히 해명하려 했지만 박미숙이 더 크게 울부짖었어요. 이 애가 제 조카예요. 박미숙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 보낸다고 했더니 돈을 더 달라고 협박하러 온 거예요. 가게 차린 돈 내놓으라고. 어머나, 개업식 날 그런 짓을? 조카가 고모한테? 사람들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니에요. 고모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연이 필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고모가 저를 쫓아냈어요. 아빠 돈 다 가져가고 저를 한겨울에 집 밖으로 내쫓았다고요. 거짓말하지 마. 박미숙이 지연을 노려봤습니다. 내가 언제 쫓아냈어? 내가 유학 싫다고 공부하기 싫다고 도망친 거잖아. 내가 얼마나 너를 찾았는데. 아니에요. 고모가. 경찰도 신고했어. 실종 신고. 그런데 이렇게 돌아와서는 돈 달라고 협박을 하니. 박미숙의 연기가 완벽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는 진짜 눈물까지 흘렀어요. 사람들은 화려한 한복을 입은 박미숙과 더러운 교복을 입은 지연을 번갈아 봤습니다. 누가 봐도 박미숙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렇게 더러운 걸 보니 진짜 가출한 것 같은데?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유학 보내준다는데 뭐가 불만이야. 사람들이 지연을 손가락질하며 혀를 찼습니다. 저 말 좀 들어주세요. 지연이 울먹이며 말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제발요. 저 정말. 바로 그때였습니다. 삑, 삑. 호루라기 소리가 울렸어요. 비키세요. 경찰입니다. 순찰 중이던 경찰관 2명이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키가 큰 경찰이 물었습니다. 저 애가요.
박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지연을 가리켰어요. 손가락도 떨리고 있었죠. 제 조카인데 개업식 날 돈 달라고 협박하다가 저를 밀쳤어요. 저 너무 무서워요. 박미숙이 흐느꼈습니다. 경찰이 지연을 돌아봤습니다. 더러운 교복, 헝클어진 머리, 창백한 얼굴, 그리고 온몸에서 나는 이상한 냄새,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화려한 한복의 여자. 경찰은 상황을 빠르게 판단했습니다. 학생, 이리 와봐. 경찰이 지연에게 다가갔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단 이야기 좀 들어보자. 이쪽으로 따라와. 저 진짜 아니에요. 고모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연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니에요. 저 정말 아니에요. 제발.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혀를 찾고 박미숙은 바닥에 앉은 채 슬픈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봤어요. 조카를 이렇게 키웠는데 이럴 수가. 동생한테 뭐라고 말해야 하나. 박미숙의 연기는 끝까지 완벽했습니다. 지연은 경찰의 손에 이끌려 골목 밖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애가 미국 유학을 간다니. 고모가 불쌍하네. 저런 조카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을까. 개업식 날 완전히 망쳤네. 지연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어떡하지? 바로 그 순간 우르릉 땅이 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시장 입구 쪽에서 굉음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지진이야? 무슨 소리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굉음은 점점 커졌어요. 마치 천둥 소리처럼 시장 전체를 울렸죠. 그리고 검은색 벤츠 한 대가 시장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아니, 한 대가 아니었어요. 2대, 3대. 검은색 벤츠 S클래스들이 줄지어 시장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나. 저게 뭐야? 사람들이 놀라서 입을 벌렸어요. 차량은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5대, 10대, 15대. 마침내 20대의 검은색 벤츠가 좁은 시장 통로를 넘어 도로까지 가득 메웠습니다. 선두에는 더욱 거대한 마이바흐가 서 있었죠. 시장 전체가 검은 물결에 휩싸인 것 같았어요. 비켜요. 비켜요. 경호원들이 사람들을 밀어냈습니다. 저게 대체 뭐야? 무슨 영화 촬영하나? 아니야, 저거 진짜야. 사람들이 기겁하며 길을 텄습니다. 떡을 먹던 사람들도 구경하던 사람들도 모두 차량 행렬을 피해 양옆으로 비켰어요. 지연을 붙잡고 있던 경찰도 놀라서 손을 놓았습니다. 저건 경찰도 이런 광경은 처음 봤거든요. 선두의 마이바흐가 멈춰 섰습니다. 뒤따르던 20대의 벤츠도 일제히 정차했어요. 차 문이 열렸습니다. 먼저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이 내렸어요. 그리고 차 문을 공손히 잡았죠. 한재욱 회장이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은 위엄이 넘쳤어요. 나이는 50을 넘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죠. 그 뒤로 경호원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20대 차량에서 내린 경호원만 40명이 넘었어요. 그들은 한재욱을 중심으로 도열했습니다. 마치 대통령 경호처럼 완벽한 대형이었죠. 저 사람이 누구야? 회장님 같은데. 세영그룹 아니야? 저 마크 봐봐.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한재욱은 시장 안쪽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그러다가 골목 안쪽 경찰에게 붙잡혀 있는 지연을 발견했습니다. 더러운 교복을 입고 눈물을 흘리며 떨고 있는 작은 소녀.
한재욱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동혁이의 딸,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박미숙을 봤어요. 화려한 보라색 한복을 입고 겁에 질린 표정으로 떨고 있는 여자. 한재욱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저 여자로군. 한재욱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비서실장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회장님. 박미숙입니다. 좋아. 한재욱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경호원들이 앞뒤로 그를 호위했어요. 사람들이 저절로 길을 비켰죠. 한재욱의 구두 소리가 시장 바닥에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지연을 붙잡고 있던 경찰이 황급히 손을 놓았어요. 저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경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재욱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박미숙을 향해 걸어갈 뿐이었죠. 박미숙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한재욱을 올려다봤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저 사람은 누구지? 한재욱이 박미숙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비서실장이 두툼한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한재욱은 서류를 받아들고 아무 말 없이 박미숙의 얼굴을 향해 뿌렸습니다. 휙! 하얀 종이들이 눈처럼 흩날리며 바닥에 떨어졌어요. 통장 사본, 상가 계약서, CCTV 캡처 사진, 금융 거래 내역. 서류들이 박미숙의 머리 위로, 얼굴 위로, 온몸에 떨어졌습니다. 시장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죠. 한재욱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망 합의금 3억 원. 낮지만 위압적인 목소리였습니다. 건설사 합의금과 산재 보상금. 서동혁 씨가 목숨을 잃고 남긴 돈. 박미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 돈으로 당신은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을 샀고, 한재욱이 바닥에 떨어진 영수증을 발로 가리켰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었고, 또 다른 영수증을 가리켰어요. 피부과에서 관리를 받았고, 그리고 이 가게를 샀습니다. 한재욱이 미숙인의 반찬 간판을 올려다봤어요. 2억 원짜리 상가를요. 박미숙은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리고 이 서류는 한재욱이 CCTV 캡처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당신이 15살 조카를 한밤중에 집 밖으로 내쫓는 장면입니다. 사진 속에는 비에 젖은 채 골목을 헤매는 지연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거짓말쟁이.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미국 유학은 무슨 쫓아낸 거였잖아. 세상에. 사람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박미숙을 보는 시선이 차갑게 식었어요. 한재욱은 바닥에 떨어진 통장 사본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통장을 보십시오. 한재욱이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3억 원이 입금된 바로 그날 이 여자는 조카를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이 돈을 쓰기 시작했죠. 어머나, 정말 악독하네. 사람들이 박미숙을 손가락질했습니다. 박미숙은 바닥에 떨어진 서류들을 보며 사시나무 떨듯 떨었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죠. 저 건 그게 아니라. 박미숙이 변명하려 했지만 한재욱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이 가게는 지금 이 순간부로 압류 조치합니다. 한재욱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서동혁 씨의 유일한 법정 상속인은 딸 서지연입니다. 당신은 보호자로서 그 돈을 관리할 의무가 있었을 뿐 임의로 사용할 권리가 없습니다. 한재욱이 비서실장을 바라봤어요.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이고 양복을 입은 변호사 3명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변호사들이 앞으로 나왔어요.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경찰관님. 한 변호사가 경찰에게 다가갔습니다.
저희는 법무법인 정의의 변호사입니다. 박미숙 씨를 횡령 및 아동유기,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합니다. 변호사가 두툼한 고발장을 경찰에게 내밀었어요. 경찰이 서류를 받아 펼쳐봤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죠. 이건 모든 증거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금융 거래 내역, CCTV 영상, 목격자 진술서까지요. 경찰은 서류를 다 읽고 나서 박미숙을 바라봤습니다. 박미숙 씨, 일단 저희와 함께 경찰서로 가셔야겠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박미숙이 바닥을 기며 도망치려 했습니다. 이거 놓으라고. 하지만 경찰이 박미숙의 팔을 잡았어요. 저항하지 마십시오.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싫어. 나 안 가. 이건 내 돈이라고. 내 거라고. 박미숙이 발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찰 2명이 박미숙을 양쪽에서 붙잡고 일으켰어요. 가지마. 내 가게라고. 박미숙이 울부짖으며 가게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미 경호원 2명이 가게 문에 빨간 종이를 붙이고 있었어요. 압류. 큰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안 돼. 박미숙이 몸부림쳤지만 경찰은 그녀를 질질 끌고 갔습니다. 시장 입구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차 쪽으로요.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며 박미숙을 바라봤습니다. 천사인 줄 알았는데 악마였네. 조카를 저렇게 대하다니. 벌 받는 거야, 벌 받는 거.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박미숙에게 쏟아졌습니다. 박미숙은 경찰차에 구겨지듯 태워졌어요. 차 문이 쾅 닫혔습니다. 경찰차가 출발했어요. 사이렌 소리가 시장에 울려 퍼졌죠. 사람들은 그 차가 사라질 때까지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시장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어요. 한재욱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멍하니 서 있는 지연을 봤어요. 작은 소녀는 여전히 떨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하지 못한 채였죠. 한재욱이 지연에게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한재욱은 지연 앞에 섰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올려다봤어요. 눈은 눈물로 빨갛게 부어 있었고 얼굴은 흙과 눈물로 얼룩져 있었죠. 한재욱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저 큰 회장님이 무릎을 꿇다니. 한재욱은 지연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깨끗한 손수건을 꺼냈어요. 조심스럽게 지연의 얼굴에 손수건을 가져갔습니다. 많이 무서웠지? 한재욱이 부드럽게 말하며 지연의 뺨을 닦아줬어요. 지연은 움찔했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아저씨가 너무 늦게 왔어. 미안해. 한재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은 낯선 아저씨를 바라봤어요. 왜 이 사람이 자신에게 이러는지 알 수 없었죠. 아저씨는 누구세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재욱은 손수건으로 지연의 눈가를 닦아주며 미소를 지었어요. 슬픈 미소였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친구야. 아빠의 친구? 응. 아주 오래된 친구지. 한재욱은 재킷 안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빛바랜 사진이었습니다. 30년은 된 것 같았죠. 이거 봐. 한재욱이 지연에게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지연이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사진 속에는 군복을 입은 2명의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깨동무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한 명은 젊은 아빠였습니다. 아빠.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사진 속 아빠는 너무나 젊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웃는 얼굴이 햇살처럼 밝았어요. 내 아빠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한재욱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인? 응. 내 아빠가 아니었으면 나는 이 세상에 없었어. 한재욱이 사진 속 또 다른 남자를 가리켰어요. 젊은 한재욱이었죠. 30년 전이었어. 우리는 같은 부대에서 복무했지. 어느 날 초소 근처에 수류탄이 굴러왔어. 한재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얼어붙어서 움직이지 못했어. 그때 내 아빠가 나를 밀어냈지. 그리고 자기 몸으로 수류탄을 막았어. 지연이 숨을 멈췄습니다. 내 아빠는 그날 왼쪽 다리에 큰 부상을 입었어. 수류탄 파편이 박혔거든. 다리. 지연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내 아빠 다리 말이야. 평생 불편하셨을 거야. 한재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다리는 나를 살리려다 다친 거야. 지연은 아빠의 다리를 떠올렸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빠는 왼쪽 다리를 절뚝였어요. 빨리 걷지 못했고 뛰지도 못했죠. 한 번은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지연아, 너희 아빠 왜 절뚝거려? 지연은 그때 부끄러웠어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죠. 아빠는 그런 지연을 보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빠 다리는 영광스러운 상처란다.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어요. 아빠가 아저씨를 구한 거예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내 아빠는 영웅이야. 한재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아빠는 지연의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아빠는 공사판에서 트럭을 못 피하셨어요. 다리가 불편하셔서. 지연이 울먹였습니다. 한재욱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네, 내 잘못이야. 한재욱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를 죽게 한 거나 다름없어. 그 다리만 멀쩡했어도. 한재욱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50이 넘은 남자가 15살 소녀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30년 동안 내 아버지를 찾았어. 은혜를 갚고 싶었어. 그런데 너무 늦었어. 너무. 지연은 우는 한재욱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한재욱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에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아저씨 잘못이 아니에요. 한재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는 후회 안 하셨을 거예요.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아빠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자기 다리는 영광스러운 상처라고, 누군가를 구한 증거라고. 지연아, 아빠는 아저씨를 구해서 행복하셨을 거예요. 그게 아빠가 원하신 거예요. 한재욱은 지연을 꽉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한참 후 한재욱이 지연을 놓아주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내 아버지를 대신해서 내가 너를 지킬게. 네. 더 이상 시장 바닥에서 자면 안 돼. 더 이상 추위에 떨면 안 돼. 한재욱이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가 못 해주신 것들 내가 다 해줄게. 지연은 한재욱을 바라봤어요.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아빠를 닮은 눈빛이었죠. 정말 괜찮아요? 물론이지. 내 아버지 목까지 내가 책임질 거야. 한재욱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후 3주 만에 느껴보는 사람의 온기였죠. 자, 가자. 한재욱이 지연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지연을 안아 올렸어요. 지연은 너무 가벼웠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한 탓이었죠. 한재욱은 지연을 안고 차로 향했습니다. 마이바흐의 문이 열렸어요.
한재욱이 지연을 조심스럽게 뒷좌석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옆에 함께 앉았죠. 출발하지. 한재욱이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미숙인의 반찬 가게가 보였어요. 문에는 빨간 압류 딱지가 붙어 있었죠. 지연은 그 가게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 정말 괜찮은 거야? 차는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뒤따르는 20대의 벤츠도 함께요. 검은색 세단 행렬이 시장을 떠나 큰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한재욱의 저택으로 향하는 길이었죠. 며칠 후 한재욱의 저택 거실에서 지연은 깨끗한 옷을 입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식사를 하고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고 폭신한 침대에서 잤어요.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꿈이 아니었죠.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지연이 대답했어요. 문이 열리고 한재욱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낯선 노인이 함께였죠. 지연아, 손님이 왔어. 한재욱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연이 일어나 인사했어요. 시장에서 만났던 그 할아버지였죠. 노인철은 지연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안경 너머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역시 노인철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역시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노인철이 호탕하게 웃었어요. 이 아이는 왕후의 상을 타고났어. 훗날 만인을 이끄는 큰 제목이 될 거야. 왕후의 상? 지연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래. 세상에 몇 안 되는 관상이란다. 노인이 지연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내가 겪은 고난은 너를 더 크게 만들 거야. 기억해라. 지연은 노인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노인이 돌아가고 한재욱과 지연만 남았어요. 지연아, 네 아저씨. 아니, 이제는 내가 너의 아빠가 되어도 되겠니? 한재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한재욱의 따뜻한 눈빛을 보니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네, 아빠. 한재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고마워. 입양 절차를 밟자. 꼭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줄게. 저도요. 꼭 훌륭한 사람이 되겠어요. 지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처음 짓는 진짜 미소였어요.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햇살이 쏟아지는 넓은 서재. 거울 앞에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35살의 서지연이었어요. 그녀는 검은색 법복을 단정히 입고 있었습니다. 법복 위에 배지가 햇빛에 반짝였죠. 판사 서지연. 지연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15살 때 시장 바닥에서 떨던 그 소녀는 이제 없었어요. 대신 당당하고 의연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한재욱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70이 넘은 그는 머리가 하얗게 새었지만 여전히 건강했어요. 우리 서지연 판사님. 한재욱이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첫 재판이지? 네, 아버지. 지연이 환하게 웃었어요. 떨리는구나. 조금요. 하지만 괜찮아요. 지연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는 정의를 지키는 사람이 될 거예요.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사람이요. 그래. 내가 그럴 거라고 믿어. 한재욱이 지연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도 정말 기뻐하실 거야. 네.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지연이 한재욱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다녀와라, 우리 딸. 한재욱도 지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서재를 나가려 할 때 책상 위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빛바랜 사진이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두 명의 젊은 남자. 서동혁과 한재욱. 지연은 사진 속 아빠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 저 잘하고 있죠? 아빠가 자랑스러워 하실 만한 사람이 됐죠? 마치 대답하듯 햇살이 사진을 비쳤습니다. 사진 속 서동혁의 미소가 더욱 밝게 빛났어요. 지연은 그 미소를 가슴에 담고 당당하게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동혁의 딸은 아버지가 남긴 영광스러운 유산을 이어받아 세상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인생 나날이었습니다.